어느 날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이?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이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강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급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 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 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호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 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호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호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호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호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호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훌훌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희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 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같이 준호 엄마의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직장 생활에 바쁜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외모에 자신이 있었고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어울렸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여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는 총 직원이 대략 20명 정도인데 그중 격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 한 명만 여성입니다. 그분도 유부녀이시라 사실상 남자들뿐인 직장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팅을 주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을 경험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관계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은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니까요. 소개팅의 형식적인 절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외모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개해준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깽판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은 몇 번 받아보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했죠. 이미 알고 지내던 지인과 사귈 때가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술버릇이나 취미생활 같은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는 사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알면 알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년 동안은 진지하게 만나본 여자가 없었어요. 중간중간 썸 정도는 있었지만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던 중 직장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후배랑은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회사 생활이나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형, 외롭지 않냐? 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냥 적응해서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그 친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사실 저는 오픈 채팅이나 그런 종류의 앱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방법도 몰랐어요. 제게는 여자친구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냥 가볍게 술 친구를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자기도 오픈 채팅으로 연락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재밌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후배와 짧은 술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간은 9시 정도였고 저녁 겸 반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리 늦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고 매일 보던 영상들이 오늘따라 질리게 느껴졌어요. 술을 그리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좀 과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았어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날 말이죠. 잠은 오지 않고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말했던 오픈 채팅이 생각났어요. 오픈 채팅 한번 해볼까? 어차피 바로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싶어서 심심풀이로 방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죠. 1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만들었나 싶어서 다시 방을 만들었어요. 또 다시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냥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군요. 자는 와중에 뭔가 카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깨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금방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12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어요. 맞춰보고 대뜸 술 마시는 중이냐고 술 사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집이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겁니다. 안 마실 거면 다른 사람 찾을 거라며 빨리 답장 달라길래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해버렸고 후다닥 나갈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나가보니 여자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저 여자인 것 같아서 가봤더니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완전 아재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리고 뭐 먹죠? 저 21살인데 제가 더 어리죠. 오빠라고 부를게요. 라면서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첫 만남에서 그 친구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만나자마자 혼자서 엄청나게 말을 해대며 분위기를 끌고 가더니
어느새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먹자고 제안했죠. 치킨집에 들어가서는 주문도 혼자서 척척 해내고 처음 만난 저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여성분들을 소개받을 때는 대화가 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약간 답답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비록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밝아서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먹으며 술자리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해졌어요. 평소에도 친구들이 많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다 얼굴도 예쁘장해서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말했던 대로 친구들도 많고 매일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자신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대화를 건 것도 큰 용기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갔어요. 우리는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어느 정도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린 친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서 저도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이 친구는 오늘 처음으로 오픈 채팅을 해봤고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번호도 모른다면서 오늘 이렇게 헤어져도 나중에 연락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또래보다 성숙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런 친구를 다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 그가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눈을 살포시 감는 걸 보고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집에 가지 못하고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고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오픈 채팅 경험담입니다. 저에게 오픈 채팅을 소개해준 그 동생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며 내 덕분에 만난 것이라며 술도 한번 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오길 바라며 분명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과 노년이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성의 성생활이 가능한 나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부는 40대까지, 다른 일부는 60, 70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최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성의 성욕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대체로 30대 후반입니다. 이후에는 폐경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폐경이 시작되면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성의 성욕과 나이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성욕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환경적 요소, 심리적, 사회적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의 성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10대와 20대 때 성욕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부정적인 기억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거나 안정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만족감과 충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면 여성은 생리적 변화인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생식기관의 기능이 감소하고 호르몬 수준의 변동이 생겨 성욕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한 여성들 중 무려 69%가 성욕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소와 성관계 빈도의 급격한 감소가 꼭 폐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폐경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성생활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말라 생기는 통증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월경이 끝나며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마무리됐다고 느끼는 정서적, 정신적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들어 성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폐경이 되면 성적 관계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 한산한 시간대에 모텔 입구를 지켜보면 60대 이상의 커플이 종종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부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중년 이후의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죽기 전까지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더 흔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경우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성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즐길 수 있습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곳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번식 가능한 시기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성생활의 본래 목적이 번식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되면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공한 7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성들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한 분은 74세의 나이에 자신보다 36살이나 어린 남성과 사귀었는데요. 이런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 70대 이상의 여성들도 성욕을 느끼고 성적 욕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성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31.3%, 2번 이상은 41%에 달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제는 성욕 앞에서 나이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나이로는 평균 수명을 따질 수 없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의 성욕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한 현대인의 생활이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생활의 욕구와 질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남성들은 매일같이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며 생활하고 명확한 사정이라는 마무리가 있죠.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년 여성들은 잠자리에서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을 육체적 쾌락보다 35%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여성들은 마음의 만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새로움의 부재로 성적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과의 반복된 행위는 일상의 무료함으로 여겨질 수 있죠. 이런 남성의 태도에 여성들은 서운함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들이 성관계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대와 30대의 절정기에 비해 성욕의 감소와 함께 쾌감도 줄어들죠. 특히 중년에 이르러 남성은 발기력이 약해지고 여성은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여겨 자신감을 잃게 되며 성생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도 활발한 외부 활동을 포함해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 드리자면 늘 같은 장소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는 성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이라면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기와는 별개로 사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나도 여성의 성욕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성욕 감소를 단순히 나이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성생활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파트너인 아내가 항상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폐경이 오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6살 건강한 총각입니다. 이야기는 약 3년 전 군대 제대 후 일자리를 찾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일찍 군대에 갔던 평범한 청년이에요. 당시 친구가 살고 있는 섬, 바로 추자도에 놀러 갔었습니다. 추자도는 상추자와 하추자로 나뉘는데 제 친구는 상추자 쪽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은 공기도 맑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서 정말 평화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잡은 고기로 회를 먹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 매일 같이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레 밥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5일 동안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도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성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쪽으로 오는 걸 보았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뭐 좀 잡히나요? 여성분이 물었을 때 우리가 잡은 건 고등어 몇 마리와 전갱이 몇 마리였습니다. 친구는 잡어들만 좀 잡히고 비싼 고기들은 안 잡히네요. 라고 답했죠. 젊은 여성분은 호기심이 생겼는지 오토바이에서 내려 방파제로 올라왔습니다. 잡은 물고기 통을 보며 이거 고등어 아닌가요?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이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저도 낚시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낚싯대를 하나 꺼내며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언니에게 나 조금만 해봐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의 허락을 받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끼를 끼우는 방법과 채비를 던지는 방법을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던져보기도 하고 미끼를 끼워보기도 했습니다. 단발머리를 꽉 묶고 갈색으로 염색한 그녀는 날씬하고 키도 작아서 비율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언니라 불리는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낚시에 익숙해진 그녀는 옆에서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방파제 끝으로 가 있었고 저와 친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낚시하던 방파제 쪽을 보니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급히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높지 않은 곳이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뻗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방파제에서 끌어올릴 때 괜찮아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녀의 팔꿈치는 까져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보였어요. 언니와 제 친구도 곧장 그녀의 곁으로 왔고 모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추자도에 도착했을 때 렌트한 차로 그녀를 싣고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한 끝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의 휴식과 약 처방을 받았고 저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그녀가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라고 하며 본가는 부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녀는 전혀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더군요.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 나서 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연락처를 적어주었어요. 만약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 뒤 저는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너무 고맙다며 언젠가 우리를 찾아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 친구도 함께 했죠. 우리 셋은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횟집 겸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곳에 놀러 왔다고 하며 제가 경기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아쉬운 듯 부산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 친구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도 경쟁심이 있었는지 재치 있는 농담으로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분명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일이었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아버지의 일로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녀와 둘이 남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더 알아갈수록 매력적이고 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그녀는 자연스레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런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 집이 서로 너무 멀어 실현 가능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그 순간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우리는 술집을 나와 그녀가 걷고 싶다고 해서 바다 방파제까지 걸어갔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순간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마치 불꽃 같은 열정이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을 나눈 후 저는 그녀를 꼭 안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서로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을 만났지만 결국은 길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헤어진 후에도 그녀와 보낸 좋은 추억들은 가끔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한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던 40대 가장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잊고 싶은 그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갑작스레 붕괴되었고, 운이 없게도 화장실로 향하던 아내는 그 현장에서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달려갔던 나는 아내가 무너진 잔해 아래 깔려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부르짖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 긴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뇌 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침대에 누워 오직 눈만 깜빡이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고 한때 누렸던 평범한 행복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가까운 곳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장모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딸, 제 아내의 곁을 지키기 위해 매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딸을 바라보며 장모님은 수없이 많은 눈물을 삼키셨죠. 저 역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 가족을 돌보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을 방문해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고 병원을 찾아 아내를 보살피시며 저녁이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저와 아이의 저녁 식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대신 저와 장모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희정이가 남편 떠나가고 울적할 때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너무 외롭다. 장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모님께 답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말씀도 편히 해주세요. 장모님은 그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 쓸쓸해지신 장모님을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맛집 탐방이나 드라이브를 함께하며 장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싹 트는 정이 점점 깊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돌볼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받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처음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아직 말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득 찬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내는 누워만 있었고 저는 서서히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힘내라는 말씀을 건네시고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또한 집안 청소까지 해주시며 저를 돌봐주셨죠.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말없이 위안을 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휴일이어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내가 침대에 누워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덥고 불편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장모님과 함께 아내를 화장실로 옮겨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가벼운 편이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안고 씻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큰 대야에 아내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저는 아내를 받치며 장모님께서 바가지로 물을 뿌려가며 꼼꼼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더위 속에 장모님도 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평소와 달리 짧은 바지에 축 늘어진 상의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세심하게 씻겨주는 동안 내 시선은 끊임없이 장모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으며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지만 장모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시는 모습,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 심지어 빨래를 하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내게는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매력적인 분이셔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장모님을 여자로서 바라보게 되며 그 생각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잠든 어느 밤 몰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혼자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말 장모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다른 방으로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장모님이 우연히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민망한 상황에서 장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방문을 닫고 나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이서방, 많이 외롭지? 우리 희정이가 저렇게 된 이후로
남자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해. 아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장모님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이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게. 억지로 참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참으면 안 되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남편을 잃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위안을 삼곤 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솔직한 말씀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미 장모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저는 참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잘 참았는데 매일 장모님을 보면서 참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네요. 장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늘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그러면 안 돼. 지연아, 나 장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떡하죠? 저는 끝내 장모님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랑을 한껏 터뜨리며 진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장모님도 어느새 깊은 밤이면 제 방으로 먼저 오셔서 꼭 안아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움을 견뎌내셨을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저와 함께 누리려 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그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잊은 채 우리는 틈만 나면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저였지만 장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의 불행한 현실과 타이밍이 만들어낸 예기치 않은 전개에 저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아내가 저와 장모님이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몰래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만약 우리가 각자 다른 이성과 만나게 된다면 아내 때문에 완전히 서로를 멀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에 남는 것은 오직 커다란 후회뿐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장모님과의 사랑을 아무 걱정 없이 만끽하고 싶은 욕심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아주 황당하면서도 웃긴 그리고 조금은 설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4살의 대학생 김진우입니다. 요즘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한창 철없고 웃기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꽤 유명한 연애바보로 통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하려다가 너무 긴장해서 저랑 같이 국밥 먹으러 갈래요?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제 별명이 국밥남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긴 한데 그땐 진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런 제가 이번 이야기에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제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원래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룸메이트가 밤마다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바로 옆집 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질끈 묶었고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와, 얼굴이 진짜 연예인처럼 예쁜 거 있죠. 제가 순간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세요. 순간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니 사뿐사뿐 엘리베이터에 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꼭 성공한다. 국밥남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그녀와의 첫 만남은 끝났고 저는 그날부터 옆집 여자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저랑 같은 학교 학생이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소심해서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짜기로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 작전은 엘리베이터 우연히 마주치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나가는 시간을 대충 계산해서 그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나가서 10분 동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른 주민 아저씨랑 눈이 마주친 적도 있고 너무 늦게 나가서 그녀가 이미 사라진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한번 성공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교 가세요? 네, 학생이니까요. 그렇죠. 학생은 학교 가야죠. 그 이후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속으로 이건 망했다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치기였습니다. 그녀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걸 우연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같은 시간에 마트에 가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라면 코너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는 걸 발견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라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저도 라면 좋아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라면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고 저한테 건넸습니다. 이거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먹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추천해준 라면을 한 박스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첫날 그 라면을 끓여 먹고는 너무 매워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라면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이 정도 고통쯤이야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다짐했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유나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김진우 씨 맞죠?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본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저 김진우예요. 혹시 저희 학교 동아리 모집 포스터 봤어요?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신입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건 운명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가 속한 동아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네, 저 꼭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고 그렇게 그녀가 속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극 동아리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저는 유나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늘어나고 있었죠. 물론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말을 걸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평화로운 동아리 생활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민혁 선배, 동아리에서 전설로 불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연기도 잘하고 심지어 기타까지 치는 완벽남. 동아리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민혁 선배가 돌아온다고? 와, 이번 연극 진짜 대박 나겠다. 유나랑 민혁 선배랑 다시 같이 무대에 서는 거야. 우와, 둘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유나랑 잘 어울린다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혁 선배가 동아리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멋있더라고요. 잘생긴 얼굴은 둘째치고 목소리도 낮고 말투도 부드럽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나도 그 선배랑 엄청 친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선배. 유나야, 잘 지냈어? 너 여전히 예쁘네, 예쁘네?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소심한 국밥남이라도 이건 너무 대놓고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민혁 선배는 동아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연극 연습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유나는 당연히 여주인공이었죠. 저는 엑스트라로 나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나무요. 그냥 무대 한쪽에서 가만히 서 있는 역할이었죠. 연습 중에도 민혁 선배는 유나랑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둘이 대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 선배 왜 이렇게 다정하게 웃어? 대사 치는 거지. 진짜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유나도 선배랑 대화할 때마다 웃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아세요? 나무 역할로 서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그냥 이 나무로 변해서 선배를 때려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민혁 선배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요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이걸 대놓고 물어본다고요? 동아리 사람들 모두가 조용해졌고 저도 숨을 죽이고 유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런데 민혁 선배가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후보? 저는 술잔을 놓치고 테이블에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당황해서 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허둥지둥 닦았죠. 민혁 선배는 여유롭게 웃으며 다시 유나를 쳐다봤고 유나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민혁 선배한테 유나를 뺏기고 말 거야. 그래서 저는 유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유나와 함께 연습하기 였습니다. 나무 역할이긴 하지만 제가 대사를 외우는 걸 도와달라고 핑계를 댔죠. 다행히 유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우야, 대사 외우는 거 힘들어? 아, 네. 나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나무도 감정이 있잖아.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나무도 감정이 있대. 라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유나랑 단둘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 선배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민혁 선배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유나 좋아하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며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민혁 선배는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근데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 유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진심을 보여줘야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좋아. 선배, 내가 진심을 보여주겠어. 유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진우의 작전. 민혁 선배와의 대화 이후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라고? 진심은 이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고.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작전이다. 내가 유나한테 진심을 보여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는 유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름의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작전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첫 번째 작전. 멋진 남자 보여주기.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제가 평소와는 다른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후줄근한 운동복에 슬리퍼만 신고 다녔는데 이번엔 제대로 꾸미기로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머리도 왁스로 세팅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름 괜찮더라고요. 오, 이 정도면 민혁 선배 못지않은데?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동아리방에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무슨 날이야? 면접 보러 가?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빤딱빤딱해졌어? 저는 당황해서 아, 그냥 가끔 이렇게 입고 싶어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유나는 한마디로 저를 KO시켰습니다. 진우야, 근데 셔츠의 가격표 아직 안 뗐어. 그제야 거울을 보니 셔츠 옆구리에 가격표가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급히 떼어냈고 유나는 웃으며 그래도 잘 어울려. 멋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칭찬은 받았지만 어쩐지 민혁 선배가 뒤에서 피식 웃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두 번째 작전.
유나를 돕기. 두 번째로는 유나가 연습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유나는 요즘 연극 연습 때문에 바쁜데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면 분명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유나가 소품 담당이었는데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들어줄게.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유나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저는 기어이 박스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거 뭐야? 돌덩이가 들어있어? 저는 간신히 박스를 들고 몇 걸음 걷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스는 엎어졌고 안에 있던 소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아픈 것도 있고 괜찮아. 나 이런 거 잘해. 라고 말했지만 유나는 웃으며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결국 민혁 선배가 와서 박스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유나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고 저는 속으로 아, 또 이 선배야. 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세 번째 작전. 유나를 웃게 하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유나를 웃게 만드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유나는 웃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재미있는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습 중 쉬는 시간, 저는 갑자기 동아리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춤이야. 몰라? 내가 보여줄게. 사람들이 웃기긴 했지만 그 웃음이 뭔가 저를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진짜 웃기다. 근데 춤은 연습 좀 더 해야겠다. 결국 저는 민혁 선배의 묵직한 한마디에 KO 당했습니다. 진우야, 노력은 인정한다. 근데 너 춤추는 거 보니까 나무 역할이 딱 맞는 것 같아. 계속된 실패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나의 눈에는 민혁 선배만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연습 끝난 뒤 유나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너 민혁 선배 좋아해? 유나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 너랑 선배랑 너무 잘 어울려 보여서. 유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선배는 그냥 좋은 오빠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몰라. 근데 진우 너는 되게 귀여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여워? 아니, 귀엽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그날 밤 민혁 선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우야, 너 오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였어? 저는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선배, 솔직히 유나 좋아하는 거죠? 저랑 경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자 민혁 선배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 유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동생처럼 아끼는 거지. 진짜요? 그래, 근데 너 유나 좋아하는 거 티 너무 많이 나.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다가가자.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 유나도 알아주겠지. 하지만 저는 결국 진심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작전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아리 공연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극 내내 유나만 보였고요. 유나가 무대 위에서 웃고 대사를 칠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마지막 커튼콜 때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할 땐 진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유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 주말이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라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유나였습니다. 진우야. 유나야? 무슨 일이야? 나 다음 공연 주제 생각났어. 너 지금 뭐 해? 바빠? 나는 당연히 바쁠 리가 없었지요. 아니, 그냥 집이야. 그럼 잠깐 와볼래? 바로 옆집이잖아. 어쨌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나와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나 대충 머리만 정리하고 옆방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주제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그러자 유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가발을 집어들더니 말하더군요. 잠깐만, 보여줄게. 나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는데 유나는 가발을 쓰고 이상하게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내 앞에 섰다. 그리고는 갑자기 연극 대사를 치듯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가 너무 좋아. 그런데 너는 자꾸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해.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유나가 왜 갑자기 이런 대사를 치는 거지? 그런데 유나는 내 반응을 보더니 민망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유나야, 너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거야? 그러자 유나는 내 반응에 살짝 웃더니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너 집으로 가. 더 이상 볼 거 없어. 뭐? 아니, 나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됐어. 됐다니까. 얼른 가. 유나는 갑자기 나를 방 밖으로 밀어내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유나가 한 대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나 진우,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문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도 생각났어. 다음 대사. 뭔데? 유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나 너가 너무 좋아. 사랑한다. 순간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이거 너무 과했나? 그런데 갑자기 유나 집에서 야,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분명 화난 것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진심이야. 그 말이 벽 너머로 들렸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괜히 민망해져서 얼른 내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려서 멍하니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나가 제 방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런 소심한 놈아. 유나는 제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콱 찌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고백을 했구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진짜 답답해서 내가 먼저 고백할 뻔했잖아. 저는 당황해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고 나서도 유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그게 나도 용기 내느라. 에이, 됐어. 변명하지 마. 어쨌든 내가 받아줬으니까 다행인 줄 알아.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제 책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방을 둘러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방 진짜 심플하다. 이래서 국밥남 소리 듣는 거야. 뭐 먹는 거에만 관심 있고 방 꾸미는 건 관심도 없지? 뭐? 국밥남. 또 그 얘기야? 응, 국밥남. 근데 뭐 이제는 내가 국밥남 여자친구니까 괜찮아. 우리는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그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저를 약 올리는 걸 좋아했고 저는 그런 유나를 놀리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장난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타공인 최고의 커플이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저희끼리는 늘 자기공인 최고 커플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학교 최고의 커플은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최고지? 그럼 우리만 알면 됐지.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나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고 유나 역시 그런 저를 보며 늘 웃어줍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도 결국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낸다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와 유나처럼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올해로 35살이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뭐랄까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런 외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아내랑 꽤 괜찮은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제가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아주 제대로 된 서프라이즈를 당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랑 제 아내는 결혼 10주년이라고 예전에 제가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았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공원인데 야경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반지 내밀면서 나랑 결혼해줘 했던 곳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손발 오그라들지만 그땐 진심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그곳에 가서 야경도 보고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게 우리 부부의 전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도 별다른 걱정 없이 그냥 평소처럼 이번에도 야경 보면서 분위기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요, 딱 그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요.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이러는 겁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를 그만해? 순간 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니, 그만하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립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죠. 그래서 제가 그만하자고? 갑자기 왜 그래? 장난이지? 하고 웃으면서 넘기려 했는데 아내 표정을 딱 보니까 농담 아니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농담을 칠 리도 없긴 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경이고 뭐고 눈앞이 그냥 새까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어디냐고요? 제가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결혼 10주년을 축하하러 온 그 자리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진짜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앞에 펼쳐진 야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야경이요? 평소 같았으면 와, 진짜 예쁘다 하고 감탄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머리도 평소엔 대충 묶고 다니던 사람이 웬일로 매일매일 드라이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이제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구나 싶어서 속으로 박수를 쳐줬죠.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휴대폰도 자주 확인하면서 제가 옆에 있으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뒤돌아서 통화를 하고 딱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전형적인 바람 피우는 사람의 행동이랄까요? 근데 전요. 그때 그냥 모른 척했어요. 아니,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회사 일에 치이고 야근하고 주말엔 녹초가 돼서 집에서 퍼져 있기 바빴으니까요. 에이, 설마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넘겼죠. 게다가 제가 또 이런 데서 눈치가 빠른 타입도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멍청했죠. 아니, 사실은 눈치가 없었다기보단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설마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있었달까요? 근데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대놓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선언했거든요. 와, 그때 진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게 왜 나한테 하는 말이냐고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붙잡아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게 더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보내주기로 했죠. 근데 쿨한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미친 듯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 만났는지 아세요? 제가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던 그 시절부터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돈 벌고 집안 살림 걱정할 때 얘는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와, 이게 더 웃겨요. 바로 우리 동네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였대요. 네, 맞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요. 제가 그 헬스장 3개월치 등록비 끊어준 그곳에서요. 제가 운동 좀 열심히 해서 건강 챙겨라고 했던 그 헬스장이요. 자기가 살 뺀다고, 운동한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간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운동은 무슨 운동, 그 운동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트레이너랑 눈 맞아서 연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 상담만 받다가 트레이너가 회원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이런 멘트를 날렸대요. 트레이너들 특유의 영업 멘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구나 하고요. 그러면서 둘이 점점 가까워졌고 운동 끝나고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시작된 거래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컵라면 먹고 있을 때 얘는 그 남자랑 차 타고 드라이브를 다녔답니다. 한강도 가고 남산도 가고 심지어는 제가 데려갔던 제주도 펜션까지 갔다더라고요. 아니, 제주도는 제가 신혼여행 때 데려갔던 곳인데 거길 또 그 남자랑 갔다니. 와, 진짜 그 얘기 듣고는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그 남자랑 관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 얘는 그 남자랑 모텔을 전전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출장 가 있던 날 우리 집 안방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와, 그때는 진짜 주먹이 떨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 안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전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진짜로 잘해줬어. 너랑은 달랐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그동안 집에서 밥 차려주고 빨래 돌리고 야근하면서 생활비 벌어다 준 건 뭐였냐고요. 제가 부족했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전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그냥 너무 무뚝뚝했어. 내가 힘들 때 위로도 안 해주고 그냥 늘 자기 일만 했잖아. 아니, 제가 무뚝뚝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됩니까? 제가 돈 벌어오고 집안 챙기는 동안 그쪽은 다른 남자랑 드라이브하고 모텔 가고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결국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미련도 안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확 깼습니다.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얘가 문제였구나. 얘는 이미 마음도 몸도 다 떠났구나. 그래서 그래, 이혼하자 하고 바로 끝냈습니다. 근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트레이너랑도 오래 못 갔답니다.
트레이너가 다른 회원이랑 또 엮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부인도 결국에는 똑같이 당한 거죠. 그 얘기 듣고는 솔직히 조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뭐,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내는 그렇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저는 그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근데요, 아내가 떠난 그 집에 혼자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같이 골랐던 소파, 침대, 주방에 걸려있던 커플 사진. 아, 진짜 그 모든 게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차라리 이 집을 떠나자.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내가 먼저 미쳐버리겠다. 그렇게 저는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뭐, 원룸이라고 해봤자 방 하나에 부엌 달린 그 흔한 구조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 살기엔 딱 적당했어요. 근데요, 이사하고 나서도 제 삶은 여전히 엉망이더라고요.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뭐랄까, 삶의 의욕이 싹 사라진 거 있죠? 집에 들어가도 밥 해먹을 기운도 없고, 그냥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컵라면 사다가 대충 때우고, 설거지와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방은 점점 쓰레기장이 돼가는데도 치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귀찮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 모습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구겨진 와이셔츠에 다크서클 가득한 얼굴로 출근했더니 상사가 슬쩍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민수 씨,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괜찮아?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숨 쉬는 것도 힘든데. 근데 또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이혼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충 둘러댔죠. 근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땐 몰랐죠. 그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은요. 그 작은 변화는 바로 제가 사는 원룸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김순자 아주머니와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이분이요? 진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랄까, 약간 오지랖 넓은데 또 정 많은 그런 분 있잖아요. 처음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혼하고 제가 완전 망가진 상태로 다니니까 그게 눈에 띄었나 봐요. 그날도 퇴근하고 편의점 봉지 2개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올라가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딱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수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어? 순간 아,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싶어서 잠깐 멈칫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워낙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시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사실 이혼했어요. 뭐, 이제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개뿔. 속으로는 아직도 완전 난리였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아주머니가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우리 조카딸이 있는데 진짜 괜찮은 아가씨야. 민수 씨 같은 사람한테 딱이야.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바로 손사래치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지금 그런 거 할 기분도 아니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끈질기세요.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런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야 돼.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더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네, 뭐 나중에요 하고 대충 넘겼죠. 속으로는 설마 진짜 소개해주겠어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며칠 뒤에 그 소개팅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원래 주말엔 늦잠 자는 게 제 유일한 낙인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죠. 택배겠지 하고 다시 눈 감으려는데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순자 아주머니가 소개준 사람이에요. 이름은 지영이에요. 순간 머리가 띵 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머리는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헝클어져 있고 입고 있던 티셔츠는 라면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울 안 봐도 아는 거 있죠? 그냥 대충 막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영 씨는 그런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되려 밝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제가 네, 들어오세요 하고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지영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꺼내더니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봉지에서 야채며 고기며 이것저것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싶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영 씨가 차려준 밥상을 보는데 와,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까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뭐랄까 집밥이라고 하죠? 그 따뜻한 느낌이 오랜만이라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저는 말없이 밥을 한 숟갈 떠먹었죠.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거였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영 씨가 다행이에요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밝아서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이 조금씩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돈이라도 드리려고 했죠. 지영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근데 지영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열쇠 하나만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요구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이미 지영 씨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냥 열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집에서 더 자유롭게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저를 보며 민수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 좋은 일 있어?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였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영 씨가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줬어요. 메뉴는 특별할 거 없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오이 같은 평범한 집밥이었죠. 근데 그 평범한 밥상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괜히 지영 씨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 밥 먹는 게 즐거운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지영 씨가 갑자기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니요. 그냥 뭐랄까 고마워서요. 뭐가요? 그냥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저 신경 써주시는 게요.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지영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수 씨,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궁금했죠. 근데 괜히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그냥 불쌍해서요 같은 대답이 돌아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뭐, 그냥 착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영 씨가 그 말을 듣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민수 씨. 저, 민수 씨 좋아해요. 에? 뭐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좋아한다고? 나를? 이 망가진 인간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물으니까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어요. 저 민수 씨 좋아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순자 이모 부탁으로 도와드리러 왔어요. 근데 민수 씨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가더라고요. 민수 씨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이 현실에 가능해요?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하면 지영 씨만 손해일 거예요. 그 말에 지영 씨가 한숨을 쉬며 웃더라고요. 민수 씨, 왜 자꾸 자기를 그렇게 낮춰요? 제가 손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민수 씨는 그냥 제 마음 받아주면 안 돼요? 와, 그 순간 진짜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작지 않은 폭풍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영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점점 아물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두려움도 많았어요.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영 씨는 그런 제 불안함까지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민수 씨,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옆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기회구나. 그날은 지영 씨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깊게 꺼내준 날이었어요. 평소에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였던 지영 씨였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중 지영 씨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민수 씨, 사실 저도 한때는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영 씨가 무너졌었다니 도저히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전 남편이요. 사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떠난 후에야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알게 됐어요. 조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줄 걸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죠. 근데 순자 이모가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도 망가진다. 내가 행복해져야 내 남편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민수 씨를 소개해줬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애초에 이런 소개팅 같은 거 나한테 맞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모가 워낙 강하게 권해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만나보고 별로면 그만두자 하고 나왔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별로면 그만두자라니. 처음부터 저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웃기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됐거든요. 근데요, 민수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민수 씨는 저를 믿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기다려줬잖아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처음엔 민수 씨가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마치 길 잃은 강아지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인을 찾은 귀여운 강아지 같아요. 그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길 잃은 강아지라니 저를 그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힘들어하던 시절을 이해해줬고 그런 저를 따뜻하게 감싸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 씨가 저를 감싸줬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민수 씨에게 더 많이 의지했어요. 민수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그녀에게 진심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영 씨,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고 다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지영 씨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마워요. 저한테 와줘서. 그 말에 지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요. 민수 씨는 제